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책 같은 경우, 노트 같은 경우는 우린 그걸 생명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내 책상 앞에 지나가고 있어. 그럼 그건 생명체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명체와 무생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별이 될 수 있을 만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라는 게 이 단원의 목표이다. 우리가 근데 생명체다 아니다라는 건 뭔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생명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 대사라든지 자극과 반응, 항상성,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한 6가지 특징에서 몇 가지가 포함되면 생명체, 그렇지 않으면 무생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 6가지를 또 굳이 2개로 분류를 했어. 개체 유지의 특성과 종족 유지의 특성인데, 개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개체란 독립적으로 생명활동하는 생명체 하나하나를 우리는 개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애들은 개체야. 그런데 백혈구, 적혈구를 우리는 개체라고 하지 않잖아. 백혈구, 적혈구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인 것뿐이지, 세포의 종류인 것뿐이지, 그게 하나의 완벽한 개체라고,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하는데, 개체 유지의 특성에는 지금 물질 대사와 자극과 반응, 항성성, 발생과 생장이 있다면, 종족 유지의 특성으로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생명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 일단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포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 이건 뭐냐면, 단위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그럼 집 짓는데 기본이 되는 재료가 뭐라는 소리야? 벽돌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아주 기본이 되는 재료를 우리는 단위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기본이 되는 재료가 뭐라는 소리야? 세포다 이 소리야.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어떤 생명체는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고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어. 우리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사람처럼 사람은 보통 이제 키에 따라서 좀 세포의 개수가 다르긴 하나 보통 한 3조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우리 단세포 생물의 예는 여기 보니까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건 좀 외워두자.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 얘는 셋은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예들이니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인데, 여기 보면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가운데 까맣게 이런 부분이 있어. 이게 뭘 것 같아? 그치, 핵이고, 대장균은 핵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자, 핵이 있어도 세포, 핵이 없는 대장균도 역시 세포야, 단세포. 자, 그렇기 때문에 핵의 유무를 가지고서 세포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아니겠지. 왜? 핵이 없어도 얘도 세포기 때문에. 그럼 세포다 아니다는 어떤 것으로 구분한다? 세포막의 유무를 가지고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내가 여기 색연필로 이렇게 바깥에 칠해놨잖아. 이게 바로 세포막이다. 세포막이 있어야지만 세포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세포막이 왜 중요한 거야?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을 조절한다 이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제 광어를 먹었어. 광어가 사는 환경은 어디야? 수족관 아니라 바다야. 바다지. 그럼 바다는 싸단 말이야, 주변 환경이. 하지만 광어회를 먹을 때 광어회의 살코기는 짜니? 그렇지 않지. 싱거워서 우리는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사는 환경은 짠 환경이지만 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염분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염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물질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역시 세포막에 존재해. 예를 들면 내가 눈다래끼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안과에서 선생님이 바르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먹는 약을 처방해 줬어. 그럼 이 먹는 약을 한두 번 먹었더니 나았단 말이지.
그럼 이 먹는 약이 소화기관을 통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정확하게 상처난 부위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세포막에 존재한다 이거야. 됐어? 반면 바이러스는 얘는 세포막이 없어.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얘는 세포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얘는 바깥에 단백질 결정체라고 해서 그냥 결정체, 돌덩이 형태로 존재하고 그 안에는 유전물질,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포가 아니니까 생명체라고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기억해 둡니다. 생명체는 세포막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야지만 생명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물질 대사란 물질이 뭔지는 알 것 같지? 근데 대사는 이거야.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데 싹인 똥을 쌌어. 그 말은 밥이랑 똥이랑 같은 물질이 아니야? 아니지. 그리고 내가 물은 1리터 마셨는데 오줌을 1.5리터 쌌거든. 이게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뭔가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든. 이렇게 물질 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다? 화학 반응이다 이거야.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가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러하다 보니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도 다를 거야. 그러하다 보니 에너지 크기가 달라졌으니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서 반드시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 이퀄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야. 효리도 아니고 효소야.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세포막이 없어서 세포가 아니니까. 역시 효소도 없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물질 대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생명체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이렇듯 생명체는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서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과 뭐가 있다? 이화작용이 있었다. 자, 동화작용이란 간단한 분자가 복잡한 분자로 뭔가 분자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녀석이 분자의 크기가 커지려면 분자들이 막 합쳐져야겠지. 더해지고 합쳐져야 돼.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반응이다. 합쳐지는 반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과 뭐가 있다? 단백질 합성이 있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분자의 크기가 분자의 크기가 작은 녀석이 커지는 과정이니까 에너지 역시 작은 녀석의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거야. 자, 이화작용은 반대로 복잡하고 큰 분자가 간단하고 작은 분자로 잘라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화작용, 뭔가 분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분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에너지 크기도 작아졌을 테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어떻게 돼? 나가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발열. 이때 열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를 총칭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화작용에는 크게 대표적인 예가 소화와 뭐가 있었다? 세포 호흡이 있었다. 아무튼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했다고? 그렇지. 효소가 필요했다는 거 기억해 두자. 자, 여기 보니까 동화작용의 예시가 나왔어. CO2와 H2O가 만나서 뭐가 돼? 그렇지. 포도당이 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뭐예요? 광합성이지. 뭔가 CO2나 H2O보다는 포도당이 훨씬 더 분자의 크기가 복잡해 보여. 분자식이.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커졌으니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광합성이니까 이때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그렇지. 빛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네. 또는 단백질의 가장 작은 입자, 우리 통합과학 1에서 배웠을 거야. 단백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단위체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랬지? 아미노산이 쭉 이렇게 연결돼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이거 단백질 합성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동화작용이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DNA 기본 단위체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지.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쭈루룩 연결돼서 DNA가 되는 과정도 역시 DNA 합성, DNA 복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도 역시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광합성 하니 못하니, 동물은 못하지.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영록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는 대신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나 DNA는 합성은 할 수 있으므로 사람한테도 동화작용은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이야. 자극과 반응이란 내가 책상을 아무리 두들겨도 얘는 별 반응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지나가는 철수를 때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지나가는 행위를 때려.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겠니? 아니지. 뭔가 이렇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자극과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식물의 굴광성인데, 식물은 당연히 빛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이 뜻이야. 동물은 우리 캠프파이어 캠핑하면 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램프를 켜놓으면 그 램프로 불나방이 막 뛰어들잖아. 이것도 그 빛에 대해서 불나방들이 반응을 했다. 그걸 우리는 양성, 주광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성이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은 뭘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혈당량, 혈액 속의 포도당,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다. 자, 혈당량, 혈액 속의 포도당이 너무 높아. 그런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해?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거 되게 위험해. 혈액이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거리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조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 그래서 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거든. 이게 바로 혈당량이고, 체온도 역시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패딩을 입는 거고, 여름에는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는 거고,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생물체의 농도를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피부에 있는 애날때 이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중요한 건 뭐야?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먹게 되면 자꾸 오줌을 싸는 거지. 농도를, 그렇지, 농축시키기 위해서, 농도를 진하게 위해서 물을 버리는 거고요. 좀 짜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계속 물을 먹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는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과 생장이다. 발생은 우리는 정자와 난자 같은 수정란에서 시작을 해. 근데 태어날 때는 응애 애스키 모습을 하고 태어난다 이거야. 이렇게 수정란이 하나의 응애 애기 모습으로 하기까지의 과정,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포 분열 결과 세포수가 증가하여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 다시 하나의 완벽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예를 들어 개구리 알이 있어. 개구리 알은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 그치, 개구리가 되어야겠지. 근데 중간에 뭘 걸쳐?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되기 전 과정은 무조건 다 발생인 거야. 또 하나, 발생은 다세포 생물한테만 나타나.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했잖아. 걔는 분열과 동시에 또 다른 개체가 되는 생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은 한다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한테만 나타난다. 오케이.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성숙한 개체, 어른 개체로 되는 과정. 역시 이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 결과 세포수 증가로 일어나게 된다 이거야. 자, 선생님이 집에 애새끼 2마리가 있어. 초등학생. 한 명은 2.4kg에 낳고 한 명은 2.5kg 낳았는데 걔네들이 지금 30kg가 넘고 있어. 이렇게 쬐끄만 녀석이 큰 녀석으로 점점 자라는 과정, 이게 생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 고드름이 자란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이거는 발생일까 생장일까? 고드름이 자라는 건 발생이니 생장이니? 뭔가 발생도 아닌 것 같고 생장도 아닌 것 같아. 맞아. 그 이유는 왜 그래?
고드름이 자라는 건, 고드름은 세포야? 오르말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드름이 자라는 건 세포가 아니라서, 세포 분열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서 고드름이 자라는 건 발생도 생장도 아니었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생과 생장은 오로지 다세포 생물한테만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의 마지막 특성, 우리 생식과 유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다 이거야. 자, 죽는 게 아쉬워 안 아쉬워? 당연히 아쉬워야지. 안 아쉬우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 병원 가야지. 치료받으러. 아쉬워야 됩니다. 이 아쉬웠기 때문에 생명체는 죽는 게 아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뭔가 아쉽기 때문에 뭐가 나의 인자를 남기고 싶어. 나의 인자를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남기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한다. 자손을 남기는 과정, 이게 생식인 거야.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나의 인자가 전달된다 그랬지? 나의 인자? 그게 바로 뭐야? 유전 인자야. 그래서 그 자식은 나를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우린 뭐란다? 유전이라고 한다. 그런 현상을.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 얘는 단세포 생물이니까 분열과 동시에 또 다른 개체가 되는 거니까 생식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생식에는 무성생식이 있고 유성생식이 있거든.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떨어지면서 나의 자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아메바의 이분법 또는 효모의 출하법. 효모의 출하법이라는 소리는 효모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거 혹시 그러면 돌기가 나.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무성생식이야.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서 나와 같은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 얘는 뭔가 수정이라는 과정이 거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모와 모세포와 딸세포의 유전자가 얻을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유성생식은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섞이다 보니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섞이는 유성생식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해. 자연재해나 이런 거 왔을 때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유성생식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 됐어요? 아, 적응과 진화가 또 있었네. 적응과 진화는 어떤 환경 변화가 지속되게 되면 그 환경에 살게끔 생활 습관,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적응이라고 하고, 이 적응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면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거든. 그래서 적응의 결과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걸 우리는 진정화 변화라고 해서 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선인장의 가시, 선인장은 어디서 살아? 사막에 살지. 사막은 물이 없는 조건이야. 대부분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잎의 뒷면에 기곡이라는 곳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잎의 면적을 아주 최소화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가시로 되어 있는 거야. 또는 저수조직,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최대한 저장을 해두게끔 저수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사막여우, 북극여우 같은 여우인데 생김새가 달라. 모두 다 적응과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발견. 아까 바이러스는 내가 뭐라고 했어? 세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세포의 구조가 아니야.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생물적인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어. DNA 또는 RNA 같은 핵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얘는 도대체 생명체야? 무생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꾸준하게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야. 자, 바이러스의 발견은 담배 모자이크병이라는 게 있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담배잎이 이렇게 얼룩이 생기는 거야. 담배 식물이다. 이거를 말린 다음에 짧게 잘라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피면 그게 담배예요. 근데 그런 담배잎에 이렇게 얼룩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 뭐야?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질병은 모두 다 세균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를 건조시킨 다음에 이러한 세균 여과에게 통과시켜. 그래서 만약에 세균에 의한 거라면 여기에 뭔가 입자가 큰 세균이 이렇게 둥둥둥 남아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담배잎에 묻혀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룩이 생기는지 봤더니 그대로 건강하더래. 아, 그러니까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거는 세균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연구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에 밑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세균보다 어떤 애? 입자가 작은 애를 건강한 단면잎에 묻혀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얼룩이 생기더라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거는 뭔가 세균보다 입자가 뭐하다? 작은 녀석이었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불렀다? 바이러스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일단 세균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고 주변이, 그리고 유전물질인 핵산이 있는데 이 핵산이 DNA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로만 되어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세포도 아니다. 세포가 아니다. 비세포 구조였다 이거야. 됐어? 자, 얘의 비생물적 특징은 자, 세포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효소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효소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얘는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효소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생명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숙주 바깥에서, 숙주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걸 우리는 숙주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뭔가 생명체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기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 보니까 활물기생이란 말이 어려운 글자가 나와 있는데, 활물기생은 살아있는 세포에 얘가 얹혀 살았다 이거야. 살아있는 세포에 얹혀 살게 되면 그 살아있는 세포에 효소를 이용해서 그 효소를 지 것처럼 이용해. 그래서 막 물질 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하게 된다 이거야. 우리 코로나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 RNA 바이러스야.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2020년도에 그때는 얘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 치사율이 높은 대신 전염성은 좀 떨어졌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뉴스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뉴스에 방송되기도 하고 막 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점차 얘가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염성이 높아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옛날에 셧다운 됐던 게 이제 풀려난 건데, 어찌됐든 지금 얘기했듯이 얘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변이가 일어났지, 이거를 우리는 진화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연변이가 됐다는 소리는 생물에서의 진화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적 특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세포에 있으면 또 생물적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자,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는 말은 틀린 진술 이렇게 되겠다. 바이러스는 분열로 증식한다 라고 해도 틀린 진술 이렇게 돼. 왜냐면 분열이란 말 앞에 세포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분열로 증식한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되겠다. 그럼 뭐만 맞는 거야? 바이러스는 그렇지, 숙주 생물 내에서 증식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출제 포인트 볼게. 자, 아메바랑 독감이 있어.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야.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난 질병이거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이 있다? 맞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통합과학 할 때 배웠을 거야. 아메바는 세포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단세포니까 세포야. 세포의 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막단백질의 종류에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는 당연히 단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포막 자체에 단백질이 있어. 또 하나, 세포한테는 뭐가 있어? 효소가 있다라고 했잖아.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효소의 주성분도 뭐야?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세포에는 단백질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도 단백질 결정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을 거야. 세포는 아니지만 단백질 결정체. 그러니까 단백질 있는 거 맞는 진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둘 다 유전물질이 있는 건 맞지. 하지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해당돼? 아메바만 해당돼.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틀렸지. 세포 구조다? 이것도 역시 독감 바이러스는 이것도 아메바만 해당되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라고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두고요.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에 빠진 내용은 교재를 가지고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화성탐사선 실험이 있어. 10페이지 봐봐. 여기
자, 이 화성 탐사선 실험은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거야. 됐어요? 자, 거기 보니까 우리 화성에 생명체가 사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가장 정확한 방법이 화성에 직접 가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거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중력장을 뚫고 화성에 갈 수는 있으나 집에 돌아오진 못해. 컴백홈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탐사선을 보내게 된다.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 화성 토양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는데 질량수가 몇 짜리? 14짜리인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 램프 빛을 비춰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우리 원래 보통 탄소는 12짜리여야 되거든. 질량수가 12짜리가 자연계 99.9%를 차지해.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14짜리 탄소는 찾기가 어려워. 근데 14짜리 탄소를 넣어준 이유는 왜 그래?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 이 뜻이야. 불안정하니까 얘가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자꾸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지구의 데이터로 전송하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14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램프가 있어. 빛을 넣어주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다? 광합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우리 광합성이란 CO2 사이에 H2O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14짜리 이산화탄소니까 여기 14짜리로 된 그렇지 수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C6, H12, O6과 같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14짜리 이산화탄소 사이 수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14짜리로 된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산소는 물에 붙어있던 산소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근데 얘는 포도당은 얘가 기체 상태가 아니거든. 근데 방사능 기체는 기체 상태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에 얘를 가열시키는 거야. 가열시키게 된다는 소리는 얘를 연소시켰다는 소리고, 연소시켰다는 소리는 산소와 만나서 얘가 이렇게 역반응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만약에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면 14짜리 탄소로 된 역시 이산화탄소가 여기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짜리 탄소로 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이게 생기면 만약 지구의 데이터로 전송이 되었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거야. 자, 두 번째는 14탄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호흡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14탄짜리 영양소를 먹고 14짜리 탄소로 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역시 이산화탄소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거야. 자, 그럼 마지막 영양소와 기체의 조성비가 뭔가 변하는지, 화성에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야? 화학 반응 결과.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했는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거야. 변화가 없었네?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는 없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겠지. 근데 요 실험을 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가정했던 사실이 있어. 첫 번째,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가정했던 거. 첫 번째, 생명체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이다? 광합성을 할 것이다. 두 번째, 광합성하는 방식이 뭐와 같다? 광합성이래. 물질 대사하는 방식이 지구와 유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실험을 했었다 이거야.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됐고요. 바이러스까지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생명시스템의 구성,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시스템의 구성 단계 하도록 할게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는 이건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지엽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조금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외우자. 생물의 구성 단계 자체는 단세포 생물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 왜냐면 구성 단계란 게 필요 없어. 걔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렇게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 우리 일단 동물세포부터 생물부터 볼게. 동물은 세포, 조직, 여기 오타가 있어.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 그 다음 기관계 개체다. 자, 동물은 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게 상피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에는 이제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신경 조직에는 감각과 운동신경이 있고, 결합 조직에는 뼈라든지 혈액, 지방 조직이 결합 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 각 조직의 예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자. 그 다음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형성되는 건데, 예를 들면 위를 보면 위라는 기관의 바깥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두꺼운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같은 걸로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합 조직. 그 다음에 위가 쓰리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느끼지? 그건 왜 그래? 신경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형성된다. 보통 기관하면 우리 장기들, 폐, 심장, 간 이런 것들이 기관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기관계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고,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항문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순환계는 심장이라든지 동맥, 혈관과 같은 것들이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이제 얘는 식물은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직계가 있고 기관, 개체가 있는데, 식물의 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영양기관과 이제 생식기관으로 나뉘는데, 영양기관에는 우리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애들, 그리고 생식기관에는 우리 꽃과 열매와 같은 것들이 생식기관에 속했다. 자, 이게 지금 하나의 개체야. 식물 개체. 여기서 잎을 하나 뗐어. 잎은 기관에 해당되는 거고, 잎을 확대해서 그려보니까 앞, 뒷면, 껍데기에 해당하는 건 우린 표피 조직계라고 한다. 껍데기. 동물의 껍데기는 상피 조직이라고 했지? 식물의 껍데기는 표피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여기를 우리는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듬성듬성 모여있는 부분을 해면 조직, 얘네들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관 체관과 같이 관들이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 이거를 관다발 조직계라고 한다. 되셨죠? 자, 일단 여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생명과학의 특성이어서 교재 잠깐만 볼게. 얘가 몇 페이지니? 20페이지 보면 생명과학의 분야에는 뭐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이 있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이랑 연계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 지구과학, 그 다음 의학, 공학, 정보학, 통계학과 연계돼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학은 어디부터 연구하는 거냐? 분자부터 연구를 해. 분자부터 그 다음에 환경까지 포함한 생태계까지 연구하는 분야였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단원 마무리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노트 필기 해놔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